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나왔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전망이. 많이 내려갔죠. 네. 예, 저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는데. 아, 더 내려갑니까? 오늘 아침에 극히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4주 만에 반등했다. 네. 4주 만에 그 반등을 해서 46%까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게 더 앞선다 이건데 왜 반등했느냐? 이제 한중 정상회담 때문이라는데 네. 제가 보기엔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국 외교 라인이 철저하게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예? 한중 회담. 아. 나는 이 우리 외교 라인 중에 뭐 윤병세 장관을 꼭 집어서 내가 자꾸 그 비판을 하는 것 같아서 뭐 너무 합니다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윤명수 장관. 아니 그 취임할 때부터 나 반대를 했죠. 네, 계속 한일 간의 반대하셨죠. 현안이 독도 문제인데 이 독도에 있어서 그 신의업 협정 하면서 그때 수석 대표니까 네. 이번에 과연 적절하게 일본에 대응을 하겠느냐 이랬는데 이번에 중국을 그 대하면서 사실은 실무자들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다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북한 비핵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언급한 데 불과합니다. 결국은 공식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우리 예, 남한의 이렇게 비핵화도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버렸네요. 예, 그거 당연하죠. 그래서 해구산 보장, 원래 이 해구산 보장이라는 것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ICBM이나 SLBM 혹은 전략 폭격기를 통해서 똑같이 보복한다는 게 해구산 보장인데, 뭐 시간이 넘어가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나토처럼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예, 미국이 해구산을 과연 실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마치 미일 동맹에 대항해서 한중이 협력하는 관계처럼 보인 거예요. 지금 그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튿날 오찬에서 양국 정상이 오고 간 얘기가 그 오후 늦게 우리 외교 당국에서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식 그 문서로 나가고 공식 정상에서 공식 발표하는 것 외에 그걸 내보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중 정상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를 이렇게 얘기를 우려를 했죠. 당연히 표명해야죠. 중국은 얻을 걸 다 얻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방침이 어디 찍히겠는가 하면 집단적 자유권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 집단적 자유권 그 문제를 두고 무조건 일본군이 언제든지 한국 국토에 우리 영토에 상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를 표명합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한미일 공조를 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이 우리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우리 편을 들겠습니까? 결국은 연평도 폭격이나 그 앞에 천안함 이 폭침했을 때 중국은 오불관원이었거든요. 중국은 내막적으로는 북한 편 다 들어주고 북한 손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은 내줄 것을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줄 것을 다 내주고 쉽게 말하면 한 방 얻어맞은 거죠. 두 분 대담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돌아가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 자체가 바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국민들이 확인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결과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의 국정에 대한 지표나 전망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믿어도 될까? 이런 점들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중의 이번 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고민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겪은 매우 중대한 사태의 변화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동과 그리고 평화헌법을 해체시키는
매우 위험한 사태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딜레마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군사대국화가 됐을 때 동북아시아 평화가 보장될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이든 북한이든 소련, 러시아든 미국이든 누구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제기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자, 주제라고 교수님은 보여져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네.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 이게 외교 라인에 얻어낸 결과가 완전한 실패라고 보십니까? 우리 실패 이전에 동감하십니까? 실패 이전에 별로 큰 의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교를 하려면 대한민국의 동북아 구상은 이런 것이다. 이런 구상 속에서 한중 관계의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짚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번에. 그러니까는 의미 없는 외교 행위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아마 거의 비슷하네요. 전 변호사님 네. 말씀하셨던 대로 말하자면은 이번 외교는 시진핑을 위해서 카펫을 깔아준 네.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평가점이 받을 우리 수 있죠. 김갑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동감합니까? 지금 논제가 야, 두 분이 동감하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얘기에서 출발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의 회담 얘기는 한 사례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로 인하여 올라갔다고 통치하는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언론은요. 대단히 이상한 건데 네. 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하나만 보태야 네. 되겠어요. 예컨대 우리 경우 한반도 평화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썼잖아요. 뭐 잘 알려져 있지만 그건 우리 쪽 남한의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배치라든지 남한 정부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면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거 핵의 악순환이라서 별로 탐탁치 않고 반대합니다. 미국의 과거처럼 70년대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전역에 여기저기 배치되는 거 그것도 불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카드를 내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언제라도 그런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카드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중국이 주장하고자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덜컥 수용한 듯이 발표를 했는지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주장했어야만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과연 전략이 있는가? 가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는요. 대중 대미 등거리 외교에 가깝게 가자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층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던 겁니다. 우리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어쨌든 방향성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주변국 외교, 특히 이 4강하고에서 뭘 풀어나가고자 전략을 세운 건가에 대해서 대단히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사례를 들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 제한이 있겠죠.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대선의 주요 공약이 경제 민주화여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갑자기 집권하고 나서는 규제는 암덩어리다 한 다음에 지금 뭐 더 규제를 풀어서 중소서민들 빚내는 것까지 허락한다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예, 그러니까 넓어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어요. 오랜 정치 경륜이 있었고. 기대가 컸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자, 네, 김갑수 이번에 외교 중국과 한국의 이 만남, 정상회담, 여기에도 굉장히 외교 라인이 실패했다 이거죠. 결국 외교 전략도 없었고,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미국이 일본에 집단 자위권 보장을 승인하는 바람에 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국에 항의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리 딸려가고 저리 딸려간 모양새가 됐으니 네. 갑갑한 노릇이죠. 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예. 한 분 지금 마지막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 분은 거의 뭐 점수로 치면은 뭐 거의 F를 주려고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잘했다고 봅니다. 예, 잘했다. 세 분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고, 네. 오늘 또 동아일보 보면은 김순덕 논설주관이 네. 아주 그 비판적으로 그 칼럼을 썼던데, 네. 외교라는 게요, 우리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교라는 건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진핑이 말이죠, 그 서울대 강연할 때 얼굴이 굉장히 굳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날 회담이 본인들 생각에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승 70주년 공동 행사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저쪽에서 양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북한 비핵화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저쪽에서 양보 안 하고 한반도 비핵화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그 일본에 대해서 공동행사하는 거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교를 밀고 당기를 하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시진핑이 서울대 강연에서 굉장히 굳은 목소리로 대일 비판을 많이 했죠. 그걸 우리 정부가 낌새를 좀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마사지를 한 겁니다. 오후에 이것을 그 비판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 외교라는 게 그 힘의 균형에서 그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지정학적인 면도 그 고려를 해야 되고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함부로 되겠습니까? 그런 또 미국을 의식해야 되고 그 외교라는 게 얼마나 그 디테일하냐면요. 1815년에 그 외교사를 공부한 사람 다 아는데 나폴레옹 체제가 몰락한 이후에 유럽의 질서를 짜는데 무려 한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이 춤추면서 해가지고 비엔나 회의는 뭐 춤을 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외교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잘했다. 그런 대로 잘했다 이렇게 뭐. 네, 원래 이제 주고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가 주고 받았다. 그렇게 얘기가 제가, 되려면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일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저렇게 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풀려야만 또 나름대로의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갈 텐데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구상도 별로 없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조절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지도 정확하게 설정해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교 구상 자체가 없는 빈 공간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단정적인 터지는 거죠. 말씀이죠. 외교 전략이 없다. 장기적 아니, 전략이 너무 없다는 단정적인 지적인데. 단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없잖아. 제가 아주